수원을 발칵 뒤집은 충격적인 사건. 아내가 교도소에 간 사이 장모와 결혼해버린 남편. 그 후 드러난 진실은 온 세상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수원의 한 오래된 동네. 이곳에서는 집안의 작은 일 하나하나가 온 동네의 이야깃거리가 되곤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한 이야기가 동네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수군거리며 혀를 찼습니다. 딸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사위가 장모랑 결혼을 했다지 뭐야. 그 소문은 맑은 하늘의 날벼락처럼 퍼져나가 듣는 사람마다 경악과 분노, 그리고 호기심에 몸서리치게 만들었습니다. 지연, 그녀는 가슴을 2살의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결혼한 지는 채 2년이 되지 않았죠. 사람들은 아직도 지연과 성호의 결혼식 날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함이 가득했던 결혼식. 모든 하객이 젊은 부부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당시 25살이던 성호는 누구와도 척을 진 적 없는 순박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들의 결혼 생활이 평탄한 행복으로 가득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풍파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법. 철없고 고집이 세던 지연은 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좋지 않은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그녀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지연이 교도소로 들어가는 날, 성호는 교도소 문 밖에서 얼굴을 감싸 쥔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젊은 남편은 익숙한 아내의 자리를 잃었고 지연의 친어머니인 박 여사는 수의를 입은 딸의 모습을 보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박 여사는 올해 53살, 남편과 사별한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그녀는 오직 2딸을 키우기 위해 억척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늘 인자하고 조용한 모습을 유지했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사랑받고 보살핌받고 싶은 여인의 갈망이 남아있었습니다. 오랜 외로움은 그녀의 마음을 때때로 위태롭게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마음의 빈틈이 훗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이야기의 씨앗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연이 수감된 후 성호는 텅 빈 집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불안정한 막노동 일과 텅 빈 식탁만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박 여사는 외로워하는 사위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안쓰러워 성호의 집을 자주 드나들며 청소를 해주고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족 간의 정으로 시작된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무심코 오가는 시선과 스치는 손길은 설명하기 힘든 여운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장모가 사위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온 동네가 잠든 깊은 밤, 그 작은 집 안에서는 서서히 도덕의 경계를 넘어서는 감정들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의 남편 성호가 그녀의 친어머니인 박 여사와 결혼했다는 소식이 퍼져나갔습니다. 수원 전체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욕하는 사람, 동정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궁금해하는 사람들. 어떤 이는 성호가 우유부단하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박 여사가 욕심이 많다고 비난했으며 또 어떤 이는 아내의 빈자리를 만든 지연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그 일은 인륜을 저버린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기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론의 폭풍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은 것은 바로 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도 전에 남편에게 진 빚을 갚기도 전에 이토록 참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온 마음으로 믿었던 남편과 존경에 맞지 않던 어머니가 함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비밀과 진실들이 드러나며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연은 22살, 여성으로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시절이었습니다. 희고 고운 피부, 까맣고 맑은 눈, 그리고 환한 미소는 동네 총각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오직 성호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수원 시내를 돌며 막노동을 하는 25살의 착하고 성실한 청년, 성호. 그들의 사랑은 다른 평범한 연인들처럼 소박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시장을 보고 해질녘 강변을 산책하며
나누던 사소하지만 따뜻한 이야기들. 지연과 성호의 결혼식 날, 온 동네가 들썩였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차린 조촐한 잔치상 몇 개가 전부였지만 기쁨만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고운 한복을 입고 신랑 곁에서 환하게 웃던 지연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때 성호는 아내를 반짝이는 눈으로 바라보며 행복을 감추지 못했고 모두가 그들이 오래도록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작은 집에는 부부 외에 지연의 친어머니인 박 여사도 함께였습니다. 박 여사는 올해 53살,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두 딸을 억척같이 키워냈습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온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의 세월이 새겨진 주름이 뚜렷했습니다. 하지만 쉰이 넘은 나이에도 그녀에게는 수원 여인 특유의 은은한 매력이 남아있었습니다. 아직 단단한 몸매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지연이 시집가는 날, 박 여사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딸이 좋은 짝을 만나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철없고 아이처럼 고집이 센 지연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녀는 그저 착한 사위 성호에게 딸을 부탁하며 이 아이가 지연을 잘 보듬어주고 성숙하게 이끌어주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성호는 언제나 깍듯하게 그녀를 장모님이라 부르며 크고 작은 일을 상의했습니다. 그 덕분에 박 여사는 사위를 더욱 믿고 아끼게 되었습니다. 지연과 성호의 신혼초는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침이면 성호는 막노동을 하러 나갔고 저녁이면 땀으로 얼룩진 몇 푼 안 되는 일당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지연은 집에서 어머니의 시장일을 도우며 하루 종일 종알거렸습니다. 저녁 식탁은 비록 소박했지만 그 어떤 상차림보다 따뜻했습니다. 성호는 종종 지연이랑 장모님만 옆에 있으면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지연은 눈시울을 붉히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한 미소 뒤에 지연은 여전히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과 철없는 욕심을 품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더 빠르고 화려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지연은 여러 번 성호에게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계속 살면 언제 부자 돼? 언제 남들처럼 우리 집, 우리 차 가져봐? 성호는 그저 한숨을 쉬며 아내의 손을 잡고 위로할 뿐이었습니다. 조금씩 노력하면 되지. 행복은 돈에서만 오는 게 아니야. 하지만 그의 소박한 위로는 지연의 조급한 마음을 달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딸을 보며 여러 번 타일렀습니다. 지연아, 아직 젊은데 너무 서두르지 마라. 착한 남편 있고 행복한 가정이 있는 것만으로도 귀한 거야. 남하고 비교하다가 지금 가진 걸 잃게 될라. 지연은 듣는 척 대답했지만 마음속에는 다른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빠른 인생 역전을 꿈꿨고 그것은 이 가난한 현실이 당장 그녀에게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그 욕망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성호가 전혀 모르는 사이 밖에서 복잡한 관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철없는 행동이 그녀를 큰 실수로 이끌었고 앞으로의 길을 험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작은 가족의 운명은 비극적인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온할 것만 같았던 결혼 생활은 인생 역전을 꿈꾸던 지연의 조급함 때문에 재앙의 씨앗을 품게 되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시장 좌판과 성호의 쥐꼬리만 한 월급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또래 친구들이 명품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며 번듯한 집에 사는 것을 볼 때마다 지연은 초라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막노동꾼이랑 결혼해서 언제 고생 면하겠냐고 비아냥거릴 때마다 마음속은 수백 개의 바늘로 찔리는 듯 아팠습니다. 그녀는 삶을 바꿀 더 빠른 길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회는 지연이 우연히 놀러간 자리에서 새로운 무리를 알게 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지연보다 나이가 많고 약삭 빠른 미경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미경은 지연의 마음속 불만을 금세 알아차리고 단기적인 사업 몇 번이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미래를 그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지연이었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욕망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미경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난해서 번나고 싶으면 배짱이 있어야지. 몇 달만 고생하면 네 남편이 평생 벌어도 못 만질 돈을 손에 쥘 수 있어. 그 말은
지연의 귀에 꿀처럼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미경의 꿰매 넘어가 밀수품을 판매하는 일에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건 몇 개로 시작해 새 옷과 비싼 립스틱을 살 정도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성호가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묻자 지연은 친구가 줬다거나 장사가 잘 됐다고 둘러댔습니다. 착하고 아내를 믿었던 성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탐욕은 끝이 없는 법. 지연은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고 거래 규모도 커졌습니다. 그녀는 번화가의 아파트와 번쩍이는 새 차를 꿈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경의 무리와 함께 대량의 밀수품을 옮기던 중 지연은 경찰의 단속에 현장에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어두운 밤을 가르는 손전등, 불빛, 그리고 꼼짝마 하는 외침에 지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의 모든 허황된 꿈이 연기처럼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연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집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여사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쓰러져 눈물을 쏟았고 성호는 하던 일을 팽개치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수갑을 찬 아내를 본 그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매일 밤 곁에 있던 다정한 아내가 허황된 욕망 때문에 범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성호는 쇠창살 너머로 지연의 손을 꽉 잡고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어? 내가 가난해도 널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지연은 남편의 거친 손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질렀고 그 대가가 결코 작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지연은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박 여사는 법정에서 그대로 실신했습니다. 평생을 억척같이 살아온 그녀는 딸이 이런 길을 걷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성호는 넋이 나간 얼굴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캄캄했습니다. 지연이 교도소로 향하던 날, 하늘은 그들의 슬픔을 아는 듯 잿빛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고 성호는 교도소 문 앞에서 얼굴을 감싸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웃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지연이라네, 욕심부리더니 꼴 좋다. 이제 죗값 치르는 거지. 그 수군거림은 박 여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그날 이후 수원의 작은 집에는 성호와 박 여사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방향을 잃은 젊은 남편과 마음이 산산조각 난 늙은 어머니, 그들은 함께 텅 빈 외로움을 견디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유된 아픔 속에서 인륜을 저버린 이야기가 싹트기 시작하며 훗날 세상을 경악시킬 날들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교도소에 들어간 초반은 가족 모두에게 가장 길고 무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젊은 부부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집은 이제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성호는 일을 마치고 돌아와 텅 빈 방을 보며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다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그는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던 지연의 모습, 늦게 들어오면 잔소리하던 아내의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이제 식탁에는 오직 그 혼자뿐, 식사는 고요하고 맛이 없었습니다. 박 여사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딸이 범죄자가 된 후 그녀는 몇 년은 더 늙어버린 듯 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딸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자신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그녀는 사위가 더 안쓰러웠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갑자기 아내가 3년이나 곁을 떠나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성호가 불쌍했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 텅 빈 집에서 식은 밥을 먹는 사위의 모습을 보며 박 여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성호의 집을 더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국을 끓여주고 어떤 날은 밀린 빨래를 해주었습니다. 성호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한 번은 뜨거운 국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박 여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든든히 먹어야 내일 또 일할 힘이 나지. 지연이가 철없이 굴었지만 자네까지 몸 상하면 안 돼. 자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알면 그 애도 마음이 편치 않을 거야.
성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만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진심을 담아 어머니라고 부를 때 박 여사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분명 연민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 스스로도 감히 이름 붙일 수 없는 모호한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녁 일을 마치고 나면 성호는 종종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여사는 의자를 가져와 그 옆에 앉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 이야기, 동네 소식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다 결국 지연의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탄뿐이었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그들의 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한 번은 성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무능력한 것 같아요, 어머니. 그때 제가 지연이를 막았더라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박 여사는 성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탓이 아니야. 지연이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거지. 감옥에서 나오면 모든 게 달라질지도 몰라. 그러니 지금은 자네 몸부터 챙기게. 내가 언제나 곁에 있을 테니. 그녀의 손이 어깨에 닿는 순간 성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이렇게 따뜻한 손길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25, 여린 마음을 가진 청년의 심장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시선을 피했지만 박 여사의 눈빛에는 순간 이해하기 힘든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박 여사가 사위 집에 너무 자주 드나들고 어떤 날은 함께 저녁을 먹고 심지어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모가 사위 챙기는 게 당연하긴 한데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맞아. 내가 보기엔 두 사람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 같아. 처음에는 스쳐 지나가는 말들이었지만 점차 박 여사와 성호 자신도 그들의 관계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대화를 나눌 때 무심코 시선이 마주치면 둘 다 당황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여사가 늦게 돌아가는 밤이면 성호는 대문 밖까지 배웅하고 어두운 골목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곤 했습니다. 성호의 마음속에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지연을 사랑했지만 텅 빈 외로움과 박 여사의 따뜻한 보살핌은 그의 마음을 여러 번 길 잃게 만들었습니다. 10년 넘게 홀로 살아온 박 여사 역시 젊은 남자가 다정하게 어머니라 부르며 자신에게 기대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공동의 슬픔과 감정적 결핍 속에서 보이지 않는 끈이 서서히 그들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잘못되었고 인륜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때로 이성을 따르지 않는 법입니다. 비극적인 사랑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것은 언젠가 맹렬한 불길처럼 타오를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없는 시간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수원의 작은 집에는 박 여사의 그림자가 그 어느 때보다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과거에는 가끔 들러 청소를 해주거나 딸에게 밥을 차려주던 것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거의 매일같이 그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사위를 친아들처럼 아끼고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관심 속에 담긴 이상한 기류를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성호는 본래 성실했지만 젊은 남자의 마음은 외로울 때 누군가와 감정을 나누면 쉽게 흔들리는 법입니다. 지연이 남긴 빈자리는 너무나 컸고 박 여사는 언제나 곁에서 부드럽게 그를 보살폈습니다. 고된 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돌아와 문을 열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저녁상이 차려져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성호의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박 여사가 반찬을 집어주고 국을 떠줄 때 그를 바라보는 눈빛은 더 이상 장모의 애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성호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깊고 미묘한 무언가가 스며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 천둥 번개가 치자 박 여사는 성호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정전으로 온 집안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성호가 더듬거리며 초를 찾는 동안 박 여사는 그의 곁으로 바싹 다가앉아 땀으로 축축한 그의 팔을 슬며시 만졌습니다.
무심코 닿은 듯한 그 손길에 두 사람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흔들리는 촛불 아래 53살 여인의 눈에는 연약함이 어렸고 성호는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춥지 않나?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성호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이미 무언가가 정상적인 경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그들의 관계는 변했습니다. 시시콜콜한 대화는 더 길어졌고 몰래 훔쳐보는 시선도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성호는 여러 번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갈등했습니다. 사이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이 죄악이고 인륜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았지만 오랜 고독 끝에 찾아온 젊은 남자의 관심에 이미 굳어버린 줄 알았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박 여사가 밤늦게까지 성호의 집에 머물고 심지어 자고 가는 날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웃집 아낙네들은 등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내가 보기엔 저거형 아니야. 장모가 어떻게 저렇게 사위한테 찰싹 붙어 있어. 그러게 말이야. 이 소문이 지연이 귀에 들어가면 아마 그 자리에서 기절할걸. 소문은 사방으로 퍼져나가 성호와 박 여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성호가 조심스럽게 박 여사에게 오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말했지만 박 여사는 그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남들이 뭐라든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겠지. 난 그저 자네가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말에 성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 여사가 자신을 안심시키려 하는 말인 줄 알았지만 그 자신도 더 이상 경계를 지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따뜻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그의 마음은 속절없이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성호가 설거지를 하고 박 여사는 옆에서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팔이 살짝 스치자 박 여사의 얼굴이 붉어졌고 성호는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간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고 오직 물 흐르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누구 하나 마음을 다잡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 모두 애써 부정했지만 장모와 사위라는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붓게 닫힌 작은 집의 문 뒤에는 아무도 감히 입에 담지 못할 감정들이 꿈틀거렸고 밖에서는 도덕의 틀을 벗어난 누구든 불태워버릴 준비가 된 여론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없는 시간은 무겁게 흘러갔고 성호는 점점 더 박 여사의 존재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해주던 것이 이제는 그녀가 거의 그 집의 주인처럼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지나갈 때마다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박 여사의 모습과 그 곁을 맴도는 성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에 많은 이들이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식사를 마친 후 성호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박 여사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밤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와 희끗희끗한 그녀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흩날렸습니다. 성호는 문득 그녀를 보며 더 이상 엄한 장모가 아니라 온화하고 사연 깊은 눈빛을 가진 한 명의 여자로 느껴졌습니다. 많이 힘들지? 박 여사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네. 성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곁에 계셔서 버틸만해요. 아니었으면 정말 못 견뎠을 거예요. 그 말에 박 여사의 심장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성호의 눈을 들여다보며 25 청년의 외로움과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그의 손 위로 포개졌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 성호는 순간 움찔했지만 손을 빼는 대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들은 침묵했고 오직 서로의 심장이 거세게 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것을 알았지만 멈추는 대신 금지된 끈을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날의 손길, 그리고 박 여사가 성호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던 순간들을 거치며 그들의 감정은 서서히 이성을 압도했습니다. 또 다른 날,
성호가 늦게비에 흠뻑 젖어 돌아오자 박 여사는 서둘러 수건으로 그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지고 숨결이 서로에게 닿았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아슬아슬했던 경계는 충동적인 순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인륜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에게 기대고 싶은, 감정을 나누고 싶은 갈망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경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성호와 박 여사는 달콤하면서도 죄스러운 관계 속에서 암묵적으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이웃들의 눈을 의식해 거리를 두려 애썼지만 밤이 되어 문이 닫히면 그 비뚤어진 감정은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성호는 박 여사에게서 그가 갈망하던 따스함을 느꼈고 박 여사는 그에게서 평생 과부로 살며 가져보지 못했던 기댈 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장막도 세상 사람들의 눈을 영원히 가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동네의 소문은 바람을 만난 불길처럼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등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이제 보니 확실하네. 더 이상 의심할 것도 없어. 딸은 아직 교도소에 있는데 그 엄마랑 사위가 세상에 이보다 더한 망신이 어디 있어. 그 이야기는 골목 구석구석을 넘어 시장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호를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동정하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이는 대놓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세상 참 좁다더니 별일이 다 있네. 사위가 장모의 새 남편이 되다니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 그 말들은 비수가 되어 성호의 마음에 밝혔지만 그는 그 관계를 끊어낼 만큼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박 여사 역시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짧은 인생, 수년간 희생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 겨우 곁에 기댈 남자가 생겼는데 왜 포기해야 하냐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작은 집은 정적뿐만 아니라 비밀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여론의 파도가 거세게 일었고 안에서는 비극적인 사랑이 점점 더 자라나 언젠가 수원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동네의 수군거림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성호가 골목 어귀를 지날 때마다 등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친구야, 박 여사네 사위. 응, 지연이 남편 말이지. 이제는 뭐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네. 성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밝혔습니다. 그는 치욕스러웠지만 박 여사와의 관계가 날로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벗어나고 싶었지만 수십 년 과부로 살아오며 슬픔이 가득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녀를 보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성호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동안 박 여사는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동네 사람들이 자신들의 관계를 의심하고 거의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대로 숨기는 것은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어둠 속에서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외롭게 살다가 이제 겨우 곁에서 자신을 어머니라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인생의 동반자처럼 보살펴주는 남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는 이 관계를 공식화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밥을 먹고 있을 때 그녀는 슬쩍 떠보듯 말했습니다. 성호야, 우리가 만약 정식으로 한 집에서 살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나? 성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밥그릇이 멈칫했습니다. 그는 당황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세상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연이는, 박 여사는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눈을 단호하게 빛냈습니다. 지연이는 이미 교도소에 갔어. 3년은 긴 시간이야. 그 애가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을지 생각해봤나?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거야. 난 남은 인생을 더 이상 외롭게 보내고 싶지 않아. 그 말에 성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사방에서 밀려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한쪽에는 인륜과 도덕, 다른 한쪽에는 연약함과 위로받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박 여사는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까운 몇몇 사람들에게 남은 인생의 행복을 찾고 싶다는 뜻을 넌지시 비쳤습니다. 그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가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분노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주책이야. 장모가 사위를 남편으로 맞는다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집안 전체 망신이라고. 하지만 어떤 이는 비웃었습니다. 그러게 저 아줌마가 왜 그렇게 성호한테 붙어있나 했더니 진짜 결혼할 생각이었구만. 비난이 거세질수록 박 여사는 더욱 고집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나를 하루라도 먹여 살려준 적이 있나? 내 행복을 멋대로 판단할 자격이 없어. 내 행복은 내가 지켜야 해. 그 단단한 마음은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성호는 날마다 괴로워했습니다. 밤이면 잠 못 이루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는 한때 평생을 함께하자 맹세했던 젊은 아내 지연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자신을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박 여사의 모습이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발버둥 칠수록 그 끈은 더욱 단단히 조여왔습니다. 어느 날 박 여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 자네만 동의하면 간단하게 결혼식을 올릴 거야. 혼인신고도 하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세상이 뭐라든 우린 당당할 수 있어. 성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장모와 결혼한다. 그 두 단어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단호하면서도 애절한 그녀의 눈빛을 보니 저항할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침묵했고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었지만 여론은 이미 들끓었습니다. 수원 전체가 수군거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경천동지할 결혼식이 열릴 날을 기다렸습니다. 호기심과 분노, 그리고 경멸 속에서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어버릴 듯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사위인 성호와 결혼하려 한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수원 시내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시장이든 골목이든 어디서나 그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과 경악을 금치 못했고 어떤 이들은 분노에 차대놓고 욕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인륜을 저버리는 일은 처음 본다. 딸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그 엄마가 사위를 가로채? 저 집안은 이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네. 박 여사는 그 모든 말을 들었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난을 받을수록 그녀의 결심은 불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내가 수십 년을 외로운 과부로 살아온 고통을 몰라. 나도 사람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인생의 끝자락에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 그 생각은 모든 비난을 막아주는 벽이 되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성호 앞에 앉아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난 이미 마음 정했어. 우리 결혼식 올릴 거야. 거창할 필요는 없어. 그냥 식구들끼리 밥 한 끼 먹고 혼인신고해서 당당하게 살자. 자네도 더 이상 이렇게 숨어 살 수는 없잖아. 성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박 여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오래전부터 알았지만 직접 그 말을 들으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교도소에서 고생하고 있을 아내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짧았던 행복한 시절과 평생을 함께하자는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그는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한쪽에는 아내와의 의리, 다른 한쪽에는 눈앞에 강렬하지만 비도덕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무서워요. 사람들이 평생 손가락질할 거예요. 저를 경멸하겠죠. 그리고 지연이는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여사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뜨거운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얘야, 남들 말은 신경 쓰지 마. 그들이 우리를 먹여 살려주지도 우리의 고통을 나눠주지도 않아. 난 그냥 자네만 옆에 있으면 돼. 지연이. 그 애는 3년이나 떠나 있었어. 모든 걸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야. 성호는 침묵했습니다. 심장이 지식여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거절할 용기도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일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출구를 찾을 수 없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박 여사가 성우와 결혼하려 한다는 소식이 친척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찾아와 타이르고 심지어 호통을 쳤습니다. 언니,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온 집안 명예에 똥칠을 하려는 거야? 사위는 딸의 남편이야. 어떻게 하늘이 무섭지도 않게 그런 짓을 벌여? 하지만 박 여사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동의하지 않으셔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제 인생이에요. 그 말에 온 가족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이렇게까지 강하고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오랜 고독 끝에 찾아온 사랑받고 싶은 갈망이 그녀를 모든 것에 맞설 준비가 된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한편 성우는 날로 쇠약해졌습니다. 그는 일하면서도 넋이 나가 있었고 밤에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녀석 완전히 홀렸구먼. 저 굴레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할 거야. 박 여사가 조촐한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하자 동네는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욕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 구경하러 가겠다는 사람까지 누구도 그 경천동지할 일이 현실이 될 거라고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우의 마음속에서는 죄책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결혼식이 열리면 자신의 인생이 평생의 치욕 속에 못 박히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박 여사의 간절한 눈빛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맹렬한 불길이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이었습니다. 비극적인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집안과 수원 동네 전체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거대한 폭풍으로 터져나오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박 여사와 성우의 결혼식 날이 되자 수원 전체가 들끓었습니다. 축하와 환호 때문이 아니라 여론의 분노와 호기심 그리고 혐오 때문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동네 사람들은 박 여사의 집 앞에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축하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역사상 전례 없는 비윤리적인 결혼식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옅은 보라색의 고운 한복을 차려입었고 희끗희끗한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졌습니다. 화장은 옅었지만 주름을 감추려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떤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을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길다고 나를 위해 살지 않으면 누굴 위해 살겠어.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반면 성우는 친구에게 빌린 양복을 입고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절반은 도망치고 싶었고 절반은 박 여사의 강한 눈빛에 올가매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 지연을, 짧았던 행복한 시절을,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녀를 기다리겠다고 했던 맹세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외로웠던 시절 내내 자신을 보살펴준 박 여사를 보니 차마 뿌리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골목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낡은 결혼 행진곡이 아이러니하게도 분위기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비웃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이게 결혼식이야? 초상집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온 동네 망신이다. 꼴 좀 봐. 집 안에는 조촐하게 차려진 몇 개의 상이 전부였고 용감한 친척 몇 명만 참석했을 뿐 대부분은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습니다. 집안 어른들도 문 밖에서 고개를 저을 뿐 차마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예식이 시작되자 박 여사는 성우의 손을 잡고 조상들의 위패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 오늘부터 정식으로 부부가 되겠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골목 밖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과 비웃음 소리, 치욕감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위패 앞에 절을 하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는 조상님께 절을 하는 것인지 이 죄 많은 자신의 인생에 절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나이든 이웃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서서
안으로 소리쳤습니다. 이 천륜도 모르는 것들아. 어미는 어미답지 못하고 사위는 사위답지 못하구나.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군중들은 와하고 박수를 쳤고 그 잔인한 웃음소리에 성호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박 여사는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여전히 고개를 꼿꼿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정식 부부라는 명분만 있으면 세상이 뭐라든 자신만의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결혼 피로연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성호는 한술도 뜨지 못하고 굳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날카로운 시선과 독설이 비수처럼 그의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반면 박 여사는 태연한 척하며 성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치 이왕 이렇게 된 거 되돌아갈 길은 없어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 작은 집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성호는 박 여사 곁에 누워 텅 빈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지막 선을 넘었고 평생의 명예를 스스로 묻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문틈으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구슬픈 신음소리 같았습니다. 성호는 눈을 감았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박 여사는 그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다시는 자네를 외롭게 두지 않을게. 밖에서는 온 도시가 여전히 그들의 이야기로 들썩였습니다. 그 비극적인 결혼식은 뜨거운 화제가 되어 어딜 가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휩쓸어버릴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비극적인 결혼식 이후 성호와 박 여사의 삶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처럼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인정을 받기는커녕 사방에서 쏟아지는 경멸과 비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시장에 가면 박 여사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습니다. 저기 봐, 사위랑 결혼한 장모래. 내 평생 들어본 중에 제일 더러운 이야기야.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작게 말하지 않고 대놓고 면전에 뱉었습니다. 아줌마, 아직도 시장에 나올 낯짝이 있어요? 교도소에 있는 당신 딸이 이 사실 알면 피눈물 흘리겠다. 박 여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이 떨렸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더 이상 떠들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결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길을 나설 때마다 수천 개의 날카로운 바늘 같은 시선이 그녀를 찔렀습니다. 성호의 처지도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공사판에 가면 동료들이 몰래 수군거렸습니다. 저놈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 아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장모랑 결혼하다니 남자 망신 다 시키네.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 말에 성호는 속이 쓰렸습니다. 그는 잊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는 더욱 치욕스럽고 외로워졌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사는 작은 집은 이제 더 이상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밖으로는 여론의 폭풍이, 안으로는 숨막히는 침묵이 가득한 감옥과 같았습니다. 성호는 종종 멍하니 앉아 지연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맑은 목소리, 노란 등불 아래 함께 밥을 먹던 저녁,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 함께 하자던 그날의 약속.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성호의 심장은 소금에 절인 듯 아팠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곁에 앉은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년간 어머니라 불렀던 사람, 이제는 아내가 된 사람. 그는 머릿속의 인륜과 도덕의 경계가 점점 흐릿해지고 결코 아물지 않을 상처만 남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밤에 성호 곁에 누우면 마음속은 불안으로 들끓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지연이 돌아올 날이 두려웠습니다. 그때가 되면 딸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 지연이 자신을 증오하고 저주하지는 않을까? 그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지만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지연이는 아직 젊어. 철이 없어서 교도소에 간 거지. 3년은 긴 시간이야. 어쩌면 그 애도 변해서 엄마를 이해해 줄지도 몰라. 하지만 생각할수록 그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호는 마루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 다 괜찮아질 거야. 성호는 한숨을 쉬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돌아오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제가 그 애한테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어머니. 그 말에 박 여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성호의 눈에서 그녀는 자신이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지연을 향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질투심이 마음속에 피어올랐고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성호를 더욱 꽉 붙들고 싶어졌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여론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위와 장모의 결혼 이야기는 여전히 뜨거운 화제였고 찻집이든 시장이든 어딜 가나 반복해서 언급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연이가 돌아오는 날 저 집안이 어떻게 박살나는지 두고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불길한 예언과도 같았습니다. 성호와 박 여사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들은 그날이 조만간 닥칠 것이며 그때가 되면 진짜 폭풍이 시작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어떤 이에게는 눈 깜짝할 사이일지 모르지만 지연에게는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그녀는 무너져 내릴 때도 있었고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다시 일어서게 한 것은 남편, 성호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열심히 교화받아서 돌아가는 날 남편과 어머니 곁에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거야. 지연이 석방되던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바람은 고된 세월에 짧아진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교도관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생했네. 인생에서 한 번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기회는 있는 법이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희망이 빛났습니다. 수원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지연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골목 어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성호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의 다정한 미소, 지난 3년간 꿈속에서 그토록 그리워했던 따뜻한 품. 그녀는 또한 어머니 박 여사가 자신을 발견하고는 기쁨에 겨우 와라 껴안고 우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 생각에 지연은 가슴이 벅차올라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동네 어귀에 발을 내디뎠을 때 그녀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호기심과 동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몇몇의 수군거림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쟤 돌아왔네. 자기 집 꼴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지연은 순간 섬뜩했지만 무슨 영문인지 알기도 전에 발걸음은 이미 익숙한 집을 향해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낡은 대문은 그대로였지만 마당에 들어선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에는 박 여사와 성호가 함께 마당을 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다정하게 남편의 어깨에 놓여 있었고 그 눈빛은 너무나 친밀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은 집안 중앙제사상 위에 놓인 어머니와 바로 자기 남편의 새로운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지연의 온몸이 격렬하게 떨렸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목맨 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성호는 뒤를 돌아보았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얘졌습니다. 박 여사도 망연자실한 채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떨어뜨렸습니다. 마른 빗자루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갈랐습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지연아, 내 딸. 박 여사가 더듬거리며 다가와 딸을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저 3년 동안 돌아올 날만 기다렸어요. 돌아오면 엄마가 기댈 곳이 되어주고 남편이 저를 기다려줄 거라고 믿었는데,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는 격한 울음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성호가 떨리는 몸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약했어. 너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지연은 남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겠다던 그의 약속 하나하나를, 교도소에 들어가던 날 잡았던 그의 손길을 기억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 유리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한 고통, 그리고 그 배신의 상대가 바로 자신의 친어머니라는 사실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골목 밖에서 잔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웃들은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외쳤습니다. 저것 봐, 돌아왔네. 지 엄마랑 지 남편이 벌인 그 요란한 결혼식 꼴 좀 보라고.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통곡했습니다. 22살의 여린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고통 속에서 그녀의 귀에는 세상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저주, 그리고 낡은 기와지붕을 스쳐가는 휑한 바람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가족의 재회의 날이 될 줄 알았던 그날은 이토록 잔인한 비극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진짜 폭풍은 지연뿐만 아니라 도덕의 경계를 넘어선 박 여사와 성우 모두에게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가슴을 부여잡은 손은 마치 산산조각 난 심장을 붙들려는 듯했습니다. 3년간의 교도소 생활 끝에 맞이한 재회의 날이 이런 악몽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의 약속, 어머니의 품에 대한 기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지연은 목맨 소리로 성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날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맹세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호는 몸을 떨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약했어. 약했다고? 지연은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너무나 서글퍼서 듣는 이의 마음까지 아팠습니다. 약해서 자기 장모랑 결혼을 해? 세상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겠어요? 그 질책은 비수가 되어 성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꽉 쥘 뿐이었습니다. 손톱이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박 여사가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너무 외로웠단다. 지난 3년간 나랑 성우는 서로 의지하며 살았어. 나도 그냥 기댈 곳이 필요한 한 여자일 뿐이야. 외로웠다고요? 지연은 분노에 찬 눈으로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엄마는 내 엄마잖아요. 나를 위해 가정을 지켜줬어야죠. 내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내가 기댈 곳을 남겨뒀어야죠. 그런데 엄마는 내 모든 걸 빼앗아갔어요. 엄마가 정말 내 엄마 맞아요? 그 질문은 박 여사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지만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너도 이해하게 될 거야. 나도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야. 지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행복이요? 자기 딸의 고통 위에 세운 행복 말인가요? 엄마, 전 평생 엄마를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골목 밖에는 이미 이웃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는 기름을 부은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저것 봐, 드디어 돌아왔네. 지 엄마랑 맞붙었어. 세상에 엄마랑 딸이 남편 하나 두고 싸우다니. 이보다 더한 막장이 어디 있어. 욕설이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더러운 것들, 수원 땅 망신은 다 시키는구나. 그 외침은 집안까지 울려 퍼져 지연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와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날 배신했어요. 하지만 세상이 당신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 죄의 대가 반드시 치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성호의 절망적인 외침도 무시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통곡했습니다. 성호는 닫힌 문을 보며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아팠습니다. 밖에서는 군중들의 수군거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연을 동정하는 사람, 손가락질하는 사람, 모두가 그 비윤리적인 사랑에 분노와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평온했던 작은 집은 이제 경멸의 중심지가 되었고
모든 날카로운 시선이 채찍처럼 그들의 살갗을 후려쳤습니다. 그 숨막히는 집안에서 박 여사와 성호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연이 돌아온 순간부터 진짜 폭풍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의 대질 신문이 끝난 후 지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집에서 뛰쳐나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맨발이 작은 돌부리에 긁혀 피가 나는 줄도 몰랐습니다. 짜디짠 눈물이 뺨을 타고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달리다 동생 지혜가 남편과 함께 사는 낡은 목조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다급한 노크 소리에 지혜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눈앞에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눈이 퉁퉁 부은 초췌한 모습의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언니. 지혜는 경악했습니다. 지연은 동생을 와락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지혜야,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성호 오빠랑. 지혜는 언니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심장이 아파왔습니다. 사실 그 소문은 오래전부터 들어왔지만 제발 헛소문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언니의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지혜는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 미안해. 더 일찍 말하지 못해서. 언니가 돌아오기도 전에 무너질까봐 차마 말을 못했어. 지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사진, 엄마와 남편의 다정한 눈빛, 성호의 힘없는 사과, 한마디 한마디가 지혜의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듯했습니다. 지혜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에는 분노가 이글거렸습니다. 엄마가 너무하셨어. 성호 오빠도 마찬가지야. 두 사람, 자기가 한 짓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 한편 박 여사의 집에서는 거센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온 친척이 몰려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한 나이 많은 사촌 오빠가 큰 소리로 호통쳤습니다. 아주머니, 부끄러운 줄 아세요? 딸이 돌아오기도 전에 사위를 가로채다니 온 집안 망신 다 시키셨어요. 또 다른 친척이 소리쳤습니다.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야. 남들 비웃음 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우리까지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됐잖아. 박 여사는 망연자실하게 앉아 눈물만 흘렸지만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호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어요.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살 거예요.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방 안은 비난과 한숨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성호는 구석에 앉아 핏기 없는 얼굴로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경멸의 눈빛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단 한 번도 이렇게 작고 치욕스럽게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골목 밖에는 또다시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구경했고 수군거리는 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박 여사의 집을 손가락질하며 크게 말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이 동네에서 쫓아내야 해. 여기 있다간 동네 물만 흐려. 아이들까지 사위랑 결혼했대요. 사위랑 결혼했대요 하며 놀려댔습니다. 그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어른들의 마음에 칼날처럼 밝혔습니다. 그날 밤 박 여사는 넋나간 사람처럼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관계에서 평온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끊으려 할 때마다 그녀의 다정함과 애원하는 눈빛이 떠올라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도시 반대편에서는 지연이 동생의 품에 안겨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언니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무서워하지 마. 내가 곁에 있을게. 이 일을 그냥 조용히 넘어가게 두지 않을 거야. 지연의 마음속에서 고통의 불꽃은 서서히 의지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만약 자신이 일어서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영원히 패배자로 남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는 이것이 진실이 빛을 보게 될 치열한 싸움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눈물을 쏟아낸 끝에 지연은 점차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동생 지혜의 품에서 그녀는 계속 무너져 있으면 자신만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엄마와 남편이 자신의 치욕 위에서
평온하게 살도록 내버려두는 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안 돼. 일어서야 해.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 잘못한 사람은 대가를 치르고 나는 내 명예를 되찾아야 해. 지혜는 그녀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습니다. 22살의 동생은 비록 어렸지만 총명하고 강인했습니다. 지혜는 언니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나도 오래전부터 소문은 들었지만 언니 걱정에 차마 말을 못했어. 이제 모든 게 명백해졌잖아. 엄마와 성호 오빠가 감히 이런 비윤리적인 짓을 저질렀으니 우리가 그들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알려야 해. 지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눈에는 결의가 빛났습니다. 세상 사람들 시선이 너무 무서워, 지혜야. 하지만 이제 다른 길이 없어. 내가 침묵하면 사람들은 내가 이 모든 걸 묵인했다고 생각할 거야. 남편이 엄마랑 결혼하는 걸 허락했다고 말이야. 안 돼. 난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해. 그날부터 지혜는 언니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두 자매는 가까운 친척부터 먼 친척까지 찾아다니며 벌거벗은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바람을 만난 불길처럼 번져나가 공동체의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지연을 동정하는 만큼 박 여사와 성호를 더욱 증오했습니다. 정말 가엾은 아이야. 교도소에서 막 나왔는데 저런 꼴을 당하다니. 박 여사는 나이 들어서 정신이 나갔나 봐. 성호는 정말 배은망덕한 놈이고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웃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들썩였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책상을 내리치며 호통쳤습니다. 이건 전대미문의 치욕이다.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어. 한편 박 여사와 성호는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친척 중 누구도 그들의 집에 발걸음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가면 박 여사는 상인들에게 쫓겨났고 성호는 직장에서 동료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사장 역시 소문이 두려워 그에게 가장 힘들고 굳은 일만 시켰습니다. 어느 날 지혜는 일부러 지연을 데리고 시장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보자 군중이 몰려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떤 이는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고 어떤 이는 그녀를 대신해 분노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지연은 그들 가운데 서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치욕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공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저녁에 두 자매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지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혜야, 언니 결심했어. 직접 맞서 싸울 거야. 저들이 단 하루도 편안하게 살게 두지 않을 거야. 맞아.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폭로할 거야. 엄마와 성호 오빠는 언니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도리까지 배신한 거야. 한편 작은 집에서는 박 여사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웃들의 수군거림과 증오에 찬 눈빛을 느꼈습니다. 성호는 끝없는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밤마다 지연이 울면서 자신을 배신자라고 부르는 꿈을 꿨습니다. 폭풍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진실을 밝히려는 지연과 지혜, 다른 한쪽에는 버티려는 박 여사와 성호가 있었습니다. 그 대결은 조만간 폭발할 것이었고 그 대가는 분명히 혹독할 것이었습니다. 무더운 어느 날 오후 박 여사가 사는 작은 골목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지연이가 집에 다시 왔대. 이번엔 혼자가 아니래. 친척들까지 다 데리고 왔다던데. 군중들은 호기심에 가득 차 대문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모두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대면의 순간을 지켜보고 싶어 했습니다. 집안에서 박 여사는 넋을 잃고 앉아 있었고 성호는 불 위에 앉은 듯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마당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함께 지연과 동생 지혜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 뒤에는 심각한 표정에 가까운 친척 몇몇이 따랐습니다. 지연의 눈빛은 처음 돌아왔을 때처럼 연약하지 않고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집 중앙에 서서 엄마와 남편의 결혼사진이 버젓이 걸려있는 제사상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모두 보세요. 이게 바로 배신의 증거입니다. 제가 아는 가장 더럽고 비윤리적인 사랑의 증거예요. 저를 기다리겠다고 맹세했던 제 남편이 제 친어머니와 결혼했습니다. 당하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이어 시끄러운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경멸의 눈빛으로 박 여사와 성호를 쳐다봤습니다. 지혜는 언니 곁에 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평생 자식을 키우셨으면서 어떻게 자기 핏줄을 배신할 수 있어요? 이제 무슨 낯으로 세상을 살아가실 건가요? 박 여사는 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딸을 보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엄마도 그저 한 여자일 뿐이야.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라고. 제발 엄마를 이해해다오. 지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해하라고요? 자기 딸의 행복을 빼앗아 놓고 이해해달라고요? 교도소에서 돌아와 따뜻한 가정을 기대했는데 이 끔찍한 광경만 보게 된 제 심정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성호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입을 열고 싶었지만 목이 꽉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채찍처럼 그를 내리쳤습니다. 한 친척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성호, 자네가 아직도 이 집안의 사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자네는 우리 모두의 명예를 배신하고 짓밟았어. 마당 밖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욕설이 빗발쳤습니다. 정말 천륜도 모르는 것들, 하늘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수군거리는 소리는 마치 공개 재판과도 같았습니다. 지연은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말해봐요. 왜 그랬어요? 저한테 뭐라고 약속했었죠? 성호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내가 너무 약했어. 난 너한테 자격이 없는 놈이야. 지난 3년간 너무 외로워서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어. 정말 후회해. 지연은 그를 보며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세월 동안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기다려줄 거라는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이제 그 잔인한 진실이 그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박 여사도 통곡하며 변명하려 애썼습니다. 딸아, 엄마를 용서해다오. 엄마가 잘못한 건 알지만 나도 그저 행복을 찾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나이든 친척 어른이 엄숙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나이 먹도록 옳고 그름도 분간 못하다니. 자기 딸의 고통 위에 세운 행복이 어디 있겠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비난은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박 여사는 얼굴을 감싸고 통곡했고 성호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지연은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은 흘렀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실이 밝혀졌고 엄마와 남편 모두 더 이상 변명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연의 마음속 고통은 여전했지만 결심의 불꽃은 더욱 타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 배신의 대가는 모든 것으로 치러야 했습니다. 대질신문이 있던 그날 이후 수원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 여사와 성호의 이야기는 더 이상 소문이 아니라 지연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폭로된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누구도 그들을 존중하거나 편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가면 박 여사는 상인들에게 대놓고 쫓겨났습니다. 생선가게 주인은 그녀의 발치에 물통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썩 꺼져. 당신 같은 더러운 사람이 내 가게 더럽히게 둘 수 없어. 채소가게 주인도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딸 배신한 여자한테는 물건 안 팔아. 박 여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떨리는 두 손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수많은 사람의 경멸 어린 시선 속에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성호와 결혼식 때 입었던 고운 보라색 한복은 이제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되었습니다. 성호의 처지도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공사판에서는 동료들이 그를 따돌렸고 아무도 그와 함께 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모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넌 남자도 아니야. 이 근본 없는 놈아. 사장은 소문이 퍼질까 두려워 결국 성호를 해고했습니다. 돈도 없이 집으로 돌아온 그는 마루에 주저앉아
넉나간 눈으로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욕설이 귓가에 맴돌았고 그는 마치 세상에서 버림받은 기분이었습니다. 한때 따뜻했던 작은 집은 이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낮에는 고립 속에서 살아야 했고 밤에는 자신의 양심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성호는 여러 번 벽에 머리를 박으며 울부짖었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다고 외쳤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은 수척해졌고 머리카락은 나날이 휘어졌으며 눈빛은 항상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한편 지연은 여론의 동정을 받았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이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아가씨, 무너지지 마. 아직 젊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잖아. 인생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그 격려의 말들은 지연의 찢어진 마음에 시원한 바람처럼 불어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고통 속에만 잠겨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살아야 했고 누구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고개를 들어야 했습니다. 지혜는 언제나 언니 곁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자매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혜는 지연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과거는 돌아보지 마.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벌을 받게 둬. 언니는 언니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난 너무 많은 걸 잃었어. 하지만 난 일어설 거야. 다시 시작할 거야. 이제 그 무엇도 날 쓰러뜨릴 수 없어. 그날부터 지연은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녀가 교도소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면 모두가 꺼렸습니다. 하지만 끈질긴 노력과 몇몇 좋은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그녀는 작은 봉제 공장에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매일 재봉틀 앞에 앉아 있을 때 지연은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행복이 허황된 약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두 손과 노력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여론은 박 여사와 성호를 점점 더 압박했습니다. 두 사람은 끝없는 치욕 속에서 살았고 어딜 가나 욕을 먹었으며 아무도 그들을 상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집은 이제 후회와 수치심으로 가득 찬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지연은 멀리서 그 집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가벼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인과응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 믿음 속에서 새로운 삶을 향해 더욱 굳건히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여론은 잠잠해지기는커녕 더욱 거세졌습니다. 수원에서 사위와 장모의 결혼 이야기는 길가의 찻집이나 아침 시장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단골 주제가 되었습니다. 박 여사나 성호의 이름만 나와도 사람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고 심한 욕설을 덧붙였습니다. 한때 강단이 있던 박 여사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지쳐서 더 이상 떠들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틀렸습니다. 경멸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밤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사위랑 결혼했대요. 사위랑 결혼했대요. 라고 외치며 지나갈 때마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고 통곡했습니다. 성호 역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직장도 친구도 모두 잃은 그는 꽉 막힌 집 안에서만 맴돌았습니다. 얼룩진 벽을 바라보며 그는 마치 여론이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 같았습니다. 밤이면 지연이 우는 꿈,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꿈을 꾸었고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때로는 죽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박 여사와 성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서로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탓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성호는 자신을 이 더러운 길로 끌어들인 박 여사를 원망했습니다. 박 여사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의 감정은 진심이었다고 고집했습니다. 싸움은 두 사람의 거리를 더욱 멀게 만들었고 작은 집은 한숨과 눈물로 가득 찬 공간이 되었습니다. 한편 지연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아팠지만 그녀는 봉제 공장에서 작은 희망의 빛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그녀는 금세 동료들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공장 동료들은
종종 그녀에게 더 맛있는 반찬을 나눠주었고 누군가 간식을 사오면 지연의 몫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겪은 고통을 이해했기에 더욱 안쓰럽게 여기고 보듬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퇴근길, 한 동료 언니가 지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힘내, 동생. 인생은 아직 길어.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미소에는 아직 슬픔이 남아 있었지만 희미한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그녀는 작은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으며 속삭였습니다. 더 잘 살아야 해. 저 사람들이 보란 듯이 배신당했어도 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 지혜는 언제나 든든한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그녀는 자주 들러 언니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건네거나 그저 곁에 앉아 지연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언니가 조금이라도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지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여론은 여전히 밖에서 폭풍처럼 몰아쳤지만 지연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장에 갈 때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아이 정말 강하네. 다른 사람이었으면 벌써 무너졌을 텐데. 지연이 점차 자기 자신을 되찾아가는 동안 박 여사와 성우는 점점 더 쇠락해 갔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무릅쓰고 서로를 택했던 두 사람은 이제 바로 그 선택 때문에 기력이 다할 때까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의 작은 집은 치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잿더미 속에서 메마른 땅 위로 피어나는 들꽃처럼 다시 살아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박 여사와 성우를 향한 여론의 경멸은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수원에서는 골목 끝 그 집을 언급하기만 해도 사람들이 입꼬리를 비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와 성우라는 이름은 아이들에게 저들처럼 비도덕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한때 강단이 있던 박 여사는 이제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졌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은 수척해졌으며 눈은 항상 퀭했습니다. 밖에 나갈 때면 그녀는 도둑처럼 스카프로 얼굴을 꽁꽁 싸매고 서둘러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피하려 해도 등 뒤에서는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봐, 저 여자야. 아직도 밖에 나올 낯짝이 있나 봐. 나이 들어서 망신도 가지가지야. 한 번은 아이들이 던진 흙덩이에 맞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길가에 주저앉아 떨며 눈물을 흘렸지만 누구 하나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성우의 처지도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그는 얼마 안 되는 저축으로 겨우 연명했습니다. 밖에 나갈 때마다 그는 모든 시선이 비수처럼 자신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등을 돌렸고 옛 동료들은 그를 무시했으며 심지어 가족들까지 의절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고 낮에는 어두컴컴한 집안에 조용히 앉아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내가 널 기다릴 만큼 강했더라면 지연아. 그 집에는 더 이상 웃음소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숨소리,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바람소리, 그리고 뒤늦은 눈물만이 가득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무릅쓰고 함께했던 두 사람은 이제 사회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한편 지연은 점차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봉제 공장에서의 서툴렀던 초반을 지나 그녀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부드럽던 손은 바늘과 실 때문에 거칠어졌지만 눈에는 굳은 의지가 빛났습니다. 그녀는 성실하게 일하며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기에 금세 모두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공장 사장인 강 여사가 지연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40대 중반의 강직한 성품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강 사장은 지연을 잠시 바라보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이야기를 들었네. 많은 풍파를 겪었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나는 자네의 노력과 의지를 봤어. 괜찮다면 봉제라인 반장 자리를 맡아주게. 월급도 오르고 책임감도 더 커지겠지만 말이야. 지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이 커지고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교도소까지 다녀온 자신이 이런 기회를 얻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열심히 해서 아무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날부터 지연은 새로운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관리하는 법, 동료들을 이끄는 법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 그녀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날 짓밟게 두지 않을 거야. 지혜는 매일같이 언니를 격려했습니다. 한 번은 지혜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언니, 이러다가 몇 년 뒤에 공장 사장님 되는 거 아니야? 지연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강 사장이 때때로 조용히 지연을 바라보며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젊은 여성이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냈는지 이해했고 진심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지연이 한 걸음씩 빛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박 여사와 성호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인과응보는 즉시 오지 않지만 한 번 닥치면 수천 개의 칼날보다 더 아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이 저지른 배신의 대가는 이제 여론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지연의 심장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었지만 그녀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알았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올 때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연아, 넌 모든 걸 이겨냈어. 이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해. 친척들과 온 동네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후 박 여사와 성호는 전례 없는 막다른 길에 내몰렸습니다. 골목 끝의 집은 한때 보금자리였지만 이제는 답답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문은 언제나 굳게 닫혀 있었고 찾아오는 이 하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마치 마주치기만 해도 오물이 묻을 것처럼 길 반대편으로 피해 다녔습니다. 한때 강단있던 박 여사였지만 연이은 여론의 파도에 몸이 눈에 띄게 쇠약해졌습니다. 머리카락은 많이 빠졌고 피부는 검게 변했으며 눈은 70대 노인처럼 푹 꺼졌습니다. 낮에는 마루에 조용히 앉아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밤이면 마른 기침 소리와 한숨 소리가 이어져 집안을 더욱 스산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어둠 속에서 울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때 고집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성호의 처지도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건강했던 청년은 이제 깡마른 몸에 눈 밑은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진 그는 집 안에서만 맴돌았고 하루 종일 어두운 구석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치욕과 죄책감이 그를 나날이 갉아먹었습니다. 때로는 책상에 머리를 밟고 지연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젖은 얼굴로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떠올릴수록 자신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사실에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한 번은 성호가 용기를 내어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물건을 고르기도 전에 한 중년 남자가 그의 앞에 있던 채소 바구니를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썩 꺼져. 너 같은 더러운 놈한테는 물건 안 팔아. 시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폭소를 터뜨렸고 어떤 이는 모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정말 양심도 없는 놈이네. 성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떨리는 손으로 치욕 속에서 시장을 뛰쳐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바닥에 쓰러져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그는 그 치욕이 평생 자신을 따라다닐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쇠락과는 반대로 지연은 잿더미 속에서 서서히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그녀는 동료들의 신뢰를 더욱 얻게 되었습니다. 손재주와 성실함 덕분에 그녀는 항상 목표량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같은 라인의 동료들은 지연을 의지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녀를 찾아와 상의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공장 사장인 강 여사가 봉제 라인에 들렀다가 지연이 새로운 동료에게 끈기 있게 일을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지연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자네, 정말 잘하고 있어. 자네에게는 의지뿐만 아니라 진심이 있어. 자네 같은 사람은 신뢰받을 자격이 있지. 계속 노력하게. 미래는 아직 밝아. 지연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어두웠던 세월 끝에 누군가 자신에게 이런 믿음을 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새로운 열정으로 일하며 과거가 더 이상 자신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일 외에도 지연은 친절한 이웃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떡을 파는 할머니는 종종 그녀에게 한 줌 더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든든히 먹고 일해야지. 내가 아가씨를 많이 아껴. 지연은 웃었습니다. 눈에는 따스함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냉혹한 것은 아니며 기꺼이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따뜻한 마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연이 한 걸음씩 일어서는 동안 박 여사와 성호는 비극의 밑바닥으로 점점 더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은 배신이 가까운 사람의 신뢰를 잃게 할 뿐만 아니라 온 사회가 등을 돌리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그들은 그 말의 산증인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과거를 돌아보며 여전히 마음이 아팠지만 그 고통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울 때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나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다시 시작할 기회도 주었어.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 거야. 한때 모든 소문의 중심지였던 골목 끝집은 이제 무서울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웃음소리도 없이 음울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박 여사와 성호는 낡은 4개의 벽 안에서 2개의 그림자처럼 맴돌았습니다. 긴 하루 동안 한숨과 눈물 외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박 여사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끊임없는 기침에 몸은 깡마르고 뼈마디는 쑤셨습니다. 한때 고집으로 빛나던 눈은 이제 생기를 잃었습니다. 때로는 마루에 앉아 골목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며 사위랑 결혼했대요. 사위랑 결혼했대요 하는 소리를 듣고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소리치고 싶고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힘조차 없었습니다. 눈물은 한 방울 한 방울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듯 흘러내렸습니다. 성호의 처지도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건강했던 청년은 이제 정신적으로 폐인이 되었습니다. 친구도 직장도 가족도 모두 잃은 그는 집안의 물건을 하나씩 팔아 겨우 연명했습니다. 밤이면 지연이 붉어진 눈으로 자신을 배신자라고 부르는 꿈을 꿨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나 베개에 머리를 밟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한 번은 성호가 용기를 내어 멀리 떨어진 공사판에 일자리를 구하러 갔지만 그의 이름을 들은 관리자는 냉정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여기는 너 같은 사람 안 써. 돌아가. 그는 산더미 같은 무게를 짊어진 듯 축 처진 어깨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의 경멸 어린 시선은 그가 평생 지울 수 없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한편 지연은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그녀는 서서히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녀가 맡은 나이는 항상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해냈고 강 사장에게 여러 번 칭찬을 받았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공장 회의에서 강 사장은 공개적으로 칭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지연 씨를 본받았으면 합니다. 과거에 실수가 있었지만 그녀는 강하게 일어섰습니다. 바로 그 의지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회의실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고 지연은 얼굴이 붉어진 채 일어섰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고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억지 미소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존중받고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일 외에도 지연은 공장의 작은 봉사활동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과 함께 가난한 환자들에게 무료 급식을 나눠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받아드는 한 할머니에게 직접 도시락을 건넸을 때 지연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행복이 사실은 단순하며 나누고 의미 있게 사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점차 지연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교도소에 다녀온 사람으로 봤다면 이제는 의지 강한 아가씨라고 불렀습니다. 한 이웃 아주머니는 지나가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 아이 정말 대단해.
그 모든 일을 겪고도 저렇게 일어서다니. 그 말에 지연은 목이 메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고통을 완전히 잊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어둠을 헤쳐나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박 여사와 성호는 극심한 외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무도 안부를 묻지 않았고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딜 가나 눈의 가시였습니다. 한때 빛으로 가득했던 집은 이제 두 개의 시든 영혼을 가둔 짙은 어둠만이 남았습니다. 어느 날 밤 바람이 기왓장을 스치는 소리가 들릴 때 박 여사는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성호야, 우리가 너무 큰 잘못을 했나 봐. 성호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위로할 힘도 살아갈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연의 모습이 용서받지 못할 심판처럼 떠오르는 거대한 공허만이 남았습니다. 극명한 대조 속에서 한쪽은 쇠락하고 다른 한쪽은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조를 통해 이 이야기의 결말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악한 씨앗을 뿌린 자는 쓴 열매를 거두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자는 마땅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해 겨울 수원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골목 끝집에서 박 여사는 끊임없이 기침을 했고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성호가 애써 간호했지만 그 자신도 기력이 쇠하여 힘이 없었습니다. 한때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무릅썼던 두 사람은 이제 어둠 속에서 웅크린 채 여론과 양심의 냉혹한 추위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 여사는 집 마루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성호는 경악하며 그녀를 안고 사방에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이제야 죗값을 치르는군, 꼴 좋다고 말했습니다. 절망한 성호는 혼자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한 영양실조에 폐 기능도 약해졌습니다. 연세도 있으셔서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며칠 동안 박 여사는 힘겹게 지연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딸, 엄마가 잘못했다. 그저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내가 우리 가족을 전부 망쳐버렸어. 그 소식을 들은 지연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증오심이 가득했지만 병상에 누워 수척해진 채 떨리는 손으로 자신을 붙잡는 어머니를 보니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용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엄마가 죄책감 속에서 떠나시는 것도 원치 않아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두 모녀는 서로를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짧았습니다. 며칠 후 박 여사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친척들은 의무감에 잠시 들렀을 뿐이고 동네 사람들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도 가까이 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관 옆에서 무너져 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모두 내 잘못이야. 박 여사가 죽은 후 성호는 마지막 기댈 곳마저 잃었습니다. 그는 술에 빠져 밤낮으로 취해 지내다가 결국 고향을 떠나 종적을 감췄습니다. 아무도 그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다른 지방에서 막노동을 한다고 했고 어떤 이는 미친 사람처럼 떠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든 성호라는 이름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오명과 함께 기억될 것입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지연의 삶은 서서히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그녀는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신뢰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강 사장은 종종 중요한 주문을 그녀에게 맡겼고 지연은 언제나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점차 그녀는 사장의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한 봉사활동에서 지연은 다정하고 사려 깊은 젊은 엔지니어 현우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녀의 과거에 신경 쓰지 않았고 오직 그녀의 강인함과 선한 마음만을 보았습니다. 현우는 끈기 있게 곁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해 주었고 산산조각 났던 지연의 마음은 서서히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마음 열기를 두려워했던 지연이었지만 현우의 진심은 세상 모든 남자가 배신자는 아니라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이 웃는 법을 배웠고 눈에는 희망이 반짝였습니다. 지혜는 기뻐하며
언니를 껴안았습니다. 언니는 다시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어느 날 오후 수원천 다리 위에서 지연은 세차게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도 넘어질 수도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온갖 폭풍우를 겪은 끝에 지연은 마침내 평온하고 행복한 자신만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탐욕과 욕망에 눈이 멀었던 박 여사와 성우는 자신들의 명예와 건강, 그리고 인생 전체로 그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야기는 수원 시민들의 마음에 뼈아픈 교훈을 남기며 끝이 났습니다. 행복은 결코 배신 위에 세워질 수 없다는 것. 도리를 지키며 사는 사람은 실수를 하더라도 인생이 새로운 문을 열어준다는 것.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자는 조만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 아내가 교도소에 있는 사이 장모와 결혼한 남편의 이야기는 막을 내렸지만 그 여운은 여전히 수원 시민들의 마음속에 서늘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족의 비극이 아니라 인륜과 도덕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욕망을 좇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입니다. 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했던 어머니 박 여사는 이기심과 뒤늦은 갈망 때문에 스스로 딸의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행복이라고 믿었던 짧은 순간을 위해 그녀는 사회의 경멸과 고독한 죽음, 그리고 죄책감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는 행복이 결코 가까운 사람의 고통 위에 세워질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25세 젊은 청년 성호는 아내의 사랑과 신뢰를 받았지만 연약함과 유혹에 굴복하여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미래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그가 치른 대가는 사회로부터의 완전한 외면과 끝없는 고립, 그리고 결국 치욕 속에서 고향을 떠나야 하는 비참한 결말이었습니다. 인생에서 단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가장 큰 피해자처럼 보였던 지연은 강인함과 놀라운 의지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교도소 생활과 가슴 아픈 배신을 겪었음에도 그녀는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알았습니다. 꿋꿋함과 선량함 덕분에 지연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되찾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좋은 남자를 만나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열었습니다. 이는 도리를 지키고 실수를 바로잡으며 위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조만간 행복을 되찾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결혼과 가정에서 신의와 믿음은 핵심입니다. 배신은 사랑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격과 명예까지 무너뜨립니다. 인생에서 욕망과 이기심은 언제나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사람은 진흙탕에 빠져 평생을 대가로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의지와 선한 마음은 열쇠가 될 것입니다.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서는 사람은 공감과 존중, 그리고 그에 합당한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언제나 공평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고 선한 자는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도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잃어버리면 남은 평생으로도 그 대가를 치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희망을 보여줍니다. 고통의 끝에서도 사람은 다시 일어서서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깊은 인간적인 의미이자 인간으로서의 여정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